자,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교재 이제 임시 교재인데 아마 오늘까지만 예를 보면 될 거고 아마 다음 주도 아마 잘하면 책이 나올 겁니다. 네, 잘하면. 자, 이제 복전 이제 5절인데 이제 제목이 취득식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식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험에 이제 매우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건데요. 일단 보죠. 제목이 이제 취득식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언제 취득했느냐, 요걸 보는 게 이제 취득식인데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취득이 되면 이 취득이 된 날부터 쭉 와서 대원칙은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신고 납부 방법을 써요. 그럼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다. 어떤 이런 땅을 취득했으면 언제가 취득 시점이냐 이건데, 문제는 취득 방법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첫째는 취득 방법이 그게 매매였다. 매매도 있고, 또는 내가 취득한 게 증여도 있었고, 또 취득한 게 상속도 있고 쭉 있어요. 있을 때, 그럼 결국은 이 취득하는 방법마다 요 취득으로 보는 시점도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매매, 돈 주고 샀다.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얘는 돈 다 준 날, 잔금을 완납한 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두 번째, 자, 증여받은 거예요. 증여는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받은 건데 잔금 완납한 때 이건 말이 안 맞으니까 얘는 언제? 내가 증여받기로 계약한 때, 이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계약한 때. 세 번째, 그럼 내가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은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사망한 날, 이때를 취득으로 보게 돼요. 그럼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으로 보는 시점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씩 그래서 그 취득 형태마다 언제가 취득인지 좀 구분하자 이거죠. 자, 질문 1번입니다. 1번이 제목 보니까 유상승계 취득인데, 자, 볼게요. 같이. 자, 첫째. 자, 유상취득인데, 유상취득은 결국은 매매가 된 거 매매. 그래서 돈 주고 샀다 이건데, 그럼 결국은 돈 주고 샀으니까 항상 이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언제냐면 돈 다 준 날. 그래서 잔금 지급일로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잔금을 준 날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유상취득 매매가 됐을 때는 첫째는 그 매매가 객관적이냐, 또는 두 번째 그 매매가 일반적이냐, 이렇게 둘로 양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다 일반적이다는 어떤 얘기냐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즉 매매 당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두 명 있을 때 이 매매 당사자가 매매를 할 때 서로 간에 통정 가능성이 있냐 없냐예요. 즉 통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짜고서 이중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게 되는데, 그럼 이게 객관적이다 이 얘기는 통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즉 매매 당사자가 절대 짜고서 이중계약이 불가능한 건데, 그럼 어떤 게 있냐 해서 이걸 보고 제가 입증된 취득이다 라고 하는데, 형태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쉽게 내가 국유지 같은 걸 취득한 거예요.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해왔다. 세 번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다. 네 번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이때 이 법인 장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잘 보면 이 5가지, 자, 내가 국유지를 취득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자, 법원에서 공매나 경매 받아요. 자, 판사가 정해줍니다. 법인 장부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입증되니까 절대 통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잔금은 잔금인데, 그럼 어떤 잔금이냐? 결론 이때 이렇게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그 잔금을 지급한 날을 그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자, 국가로부터 이번에 개인 갑이 이번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국유지를 샀는데, 자, 계약한 날짜가 1월 1일이에요. 이날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고, 자, 이제 계약서에 썼어요. 뭐 준다고? 잔금 준다고 1월 25일 날 잔금을 주겠다고 딱 쓴 거예요. 썼으면 쓴 게 이때니까 잔금 이때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날 잔금을 주면 이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근데 계약서는 이때 준다 했는데 갑이 갑자기 돈이 엄청 생겨서 이왕 줄 건데 일찍 주자 해서 1월 20일 날 아예 일찍 줘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실제 준 날, 요 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또는 어찌저찌해서 늦게 줘요. 뭐 한 1월 29일에 줬다. 그럼 이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그럼 결국은 계약서는 다 필요 없죠. 항상 언제로 한다? 내가 실제 준 날, 실 지급한 날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 취득이고, 그럼 이 5가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정보에서 이거 앞글자만 따서 보통 이제 국, 수, 공, 판, 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 전부 다 일반적 취득이에요. 저걸 제외한 나머지 건 전부 다 일반적이다. 그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쉽게 개인 간 매매가 되었다고 보면 돼요. 개인 간 매매가 됐다. 자, 개인 간 매매가 되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정, 즉 짜고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이기 때문에 요건 2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럼 원칙이 언제냐? 이 원칙이 똑같은 잔금인데 개인 간 매매가 되면요. 얘는 잔금이 계약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언제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다만 결론부터 합시다. 다만 이 계약상 잔금이 없거나 얘가 불분명하다면 그때 예외를 써요.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해요. 60일 경과된 날로 한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좀 얘도 볼게요. 이번에는 자, A로부터 개인 갑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즉 개인 갑 매매가 됐어요. 됐는데 그럼 똑같이 가요. 자, 1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했고 저희처럼 1월 25일 날 잔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썼으면 이건 무조건 계약서에 돈 준다고 날 이때가 취득한 때예요. 그럼 얘같이 일찍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늦게 주면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계약서에 잔금 준다고 표기된 날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다만 이게 개인 간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날 이제 매매 시점이 되면 양도한 A는 이때부터 양도세를 내야 되고 취득한 갑은 이때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세금까지 내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이거 날짜 적지 말자 이렇게. 왜? 개인 간이니까. 짜고 그럼 이 날짜를 안 적게 되면 세법상 매매 시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양도세가 되건 취득세가 되건 국가는 걷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무조건 계약한 날부터 60일 된 날, 즉 계약한 날부터 60일 된 날을 저희 법상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이제 구분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입증되었다. 항상 5개입니다.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정은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라고. 다만 그게 없다.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렇게 잔금을 줘요. 잔금을 다 주면 어쨌든 이제 잔금을 다 줘야만 그 후에 등기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잔금을 다 주고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계약하자마자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일찌감치 등기를 넘겨받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넘겨받으면 이때는 세법상 등기한 날짜가 취득한 때가 돼요. 즉,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됐건 요 셋 이전에 자 뭐가 되었다면 등기되었다면 언제로요?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 등기한 때를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3가지. 자, 볼게요. 일종의 맨 위에 중간입니다. 자, 제목은 유상승계 취득이고, 자,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을 기준해서 객관적 취득돼 있죠. 그래서 다음에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으로 봐서 계약상 잔금일에 관계없이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은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두 번째, 외국서 수입. 세 번째, 공매나 경매. 네 번째,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인데 단 옆에 비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화해나 포기 같은 것은 사실상 잔금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그다음 5번, 민번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취득. 그래서 그 5개는 항상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돼서 실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됐고요. 넘겨볼게요. 두 번째. 자, 뒷페이지 2번인데 2번 보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보셔요.
자, 객관적 취득 이외의 거래 및 개인 간 거래, 즉 개인 간 유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그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가 된대요. 이거 조심할게요. 계약일로부터 2개월 경과 아닙니다. 언제요? 60일 경과된 날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밑에 큰 이번입니다. 예외 일정 언제? 등록일 합니다. 그래서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이미 뭐 했어요? 등기나 등록되어 있으면 언제입니까? 그 등록한 때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언제입니까? 그 등록일로 하게 된대요. 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매매가 되면 어쨌든 잔금을 준 때가 취득한 때고 그게 입증된 거, 즉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언제가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고 그게 아니고 개인 간 매매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다만 그게 없거나 불분명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이고 다만 그 전에 뭐 하면? 등기하면 똑같아요. 언제? 등기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의 유상승계 취득이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2번. 그 다음 페이지. 자, 2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번 보니까 연부 취득이 나오는데 이 연부 취득은 이제 대금을 주는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급한 조건이 연부 취득.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주는 게 할부고 이렇게 매년 주는 게 연부인데 다만 연부 취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째는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요.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만 원이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연부 기간이 즉 난 매년 주는 이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도 넘어야 되고 그 기간 2년 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자, 대목 언제가 취득한 때요? 자,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매년 준 날, 그래서 매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해요. 그래서 매년 연부금을 준 날로 한다. 다만 이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요. 그럼 예외는 언제냐? 똑같아요. 연부금을 지급하기 그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뭐라면 등기하면 다 똑같아요. 등기하면 다 똑같아요. 이제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땐 그 등기일로 할 수밖에 없다. 등기일로 하게 돼요. 그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얘가 이제 실제는 연부 취득은 개인과는 거의 없고요. 국가로부터 개인갑이 사는 게 보통 많은데 그럼 아까 국가로부터 샀다. 그럼 얘가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면 잔금이라는데 매매 계약 금액이 되게 커요. 가령 매매 계약 금액이 3천억이다. 국가로부터 갑이 살 땅이 3천억짜리 땅이다. 이 땅이 국유지인데 그럼 얘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3천억이 있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서 준다. 얘가. 올해 2017년도에 계약을 했고 이 3천억을 앞으로 3년 동안 나누어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마 줘요? 1,000억. 2019년도 얼마 줍니까? 1,000억. 많다. 2020년도 얼마? 1,000억. 숫자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1,000억. 배 아픕니까? 어쨌든 간에 자 1,000억인데 그럼 이렇게 매년 줄 때마다 이게 줄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번 취득한 겁니까? 3번이에요. 줄 때마다 취득이니까 각각의 취득으로 보고 그럼 신고납부 몇 번 합니까? 3번. 왜? 한 번 줬고 2번 줬고 3번 줬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연부금 줄 때마다가 취득해요. 다만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또 뭐 했다?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한 때가 전부 다 취득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2번. 자, 연부 취득입니다. 원칙 보니까 자, 연부로 취득한 경우죠. 경우는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제외. 즉 50만 원까지 연부가 안 돼요. 5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초과돼야 가능하고 단 예외.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또 나왔네요. 뭐 했다? 등기나 등록했던 언제입니까? 그 등록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이제 무상승계 취득인데, 자, 무상승계는 두 가지예요. 뭐 상속하고 증여인데 세 번째.
첫째, 이게 상속이다. 상속은 어쨌든 사망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한 걸 뭐라 하냐? 상속 개시일이다. 그래서 사망한다. 사망한다. 이밖에 없어요. 상속은요, 선등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저희 아버지가 멀쩡한데, 야, 우리 아버지 사망한 걸로 하고 등기하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없고, 대신 증여갑니다. 증여. 조심해야 되는데, 증여는 원칙이 있고,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증여받은 때가 아니에요. 증여받기로 계약한대, 계약. 그래서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언제요? 증여, 계약일로요. 계약한 날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증여 계약하기 저 전에, 자, 뭐 할 것 같아요? 등기하면 언제로 합니까? 등기를 한다. 뭐, 얘는 뭐, 다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원칙만 기억해요. 증여는 언제? 증여, 계약일로예요. 그래서 맨 밑에 1번 원칙. 자, 무상승계의 취득은 언제입니까? 그 계약일로 한다. 이건 증여죠, 증여. 그 다음에 다만,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 이제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로 한대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증여는 이제 증여 계약일로 해요. 자, 그 뒷페이지에 두 번째 예외. 자, 증여의 경우 나와 있죠. 계약일 전에 항상 이렇게 뭐뭐 이전에 혹은 뭐뭐 전에 등기 등록했다고 뜨면 항상 언제입니까? 그 등록일로 해서 항상 원칙 전에 등기하면 다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요 3번까지만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 4번부터 이제 편하게 볼게요.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건물의 건축인데 1번이 일반적인 경우고 2번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건데 2번은 솔직히 이제 얘는 1번 정도만 보고 2번은 나중에 이제 공법을 좀 보고 제가 3월달 강의에서 봐도 돼요. 그래서 일단 1번만 볼게요. 자, 1번은 건축법에 의한 경우인데, 자, 보통 건물을 지면 다 건축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할 경우, 자, 밑줄 언제예요? 사용승인서 내준 날. 즉, 이 사용승인서가 뭐냐면, 건물을 다 지면 시청이나 구청 건축가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사용승인서고, 이게 과거에는 명칭이 뭐였냐면, 이제 사용검사필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용승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날. 다만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 받거나 그때 언제 그 임시사용 승인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언제 사실상 사용일. 이 사실상 사용일은 뭐냐면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럼 그때 언제입니까? 그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거다. 그럼 결국은요 정상 승인 받은 게 먼저인지 아니면 승인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쓴 게 먼저인지 둘 중에 빠른 날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5번 더 가볼게요. 큰 5번. 자,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입니다. 얘는 뭐냐면, 일단 요 얘기부터 하죠. 보통 재건축이 되면, 자, 재건축이 이제 요게 재건축 단지인데,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를 쭉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를 쭉 질 거예요. 짓게 되면, 일부는 누구 지분? 조합원 지분. 일부는 해당 조합원 지분이고, 일부는 어떤 지분? 조합원 지분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재건축되면 일부는 조합원이 살고 일부는 이 시공사가 이 아파트를 다 일반인한테 분양합니다. 이 분양은 비조합원 지분인데 그럼 이 비조합원용 땅, 이 땅을 샀을 때는 언제가 취득한 때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어떤 땅,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식이에요. 자 보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언제입니까? 사용검사 받은 날.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에 의하면 언제예요?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하고 자 또 옆에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고시 1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주택법에 의하면 언제가 되고 사용검사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로 하게 돼. 결국 두 가지에서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산 건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산 건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의 의제 취득인데요. 자, 지난번에 배웠죠. 이제 의제 취득은 항상 변경이 되면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되면
그 증가된 만큼 취득된 걸로 본다고 했죠. 그럼 대체 그럼 내가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다면 그럼 언제가 취득은 되냐? 언제가 변경 시점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지목 변경. 자, 보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실지 변경된 게 먼저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변경이 먼저인지 둘 중에 우선된 날로 해요. 다만 그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즉 사실상 변경이 됐건 아니면 공부상이 됐건 그 변경되기 전에 이미 뭐 했다면? 사용을 했다면. 언제예요? 사실상 사용을 해요. 그럼 원칙은 실지 변경이 먼저냐 아니면 등기부상 먼저냐 둘 중에 빠른 건데 그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언제로 가네요?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셋 중에 제일 빠른 거예요. 공부상 변경, 사실상 변경, 사실상 사용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얘도 의제 취득이죠. 얘도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마찬가지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한다. 다만 토지하고 차이점은 얘는 변경되기 전에 사용한다는 없죠. 왜냐면 자동차 같은 거 개조하려고 바퀴를 빼놨어요. 차 바퀴를 빼놨는데 발통을 빼놨는데 써야겠다 급하다고 쓸 수 없죠. 근데 땅은 가능해요. 왜? 땅은 영원불변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일찌감치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 자동차 같은 건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럴 수도 없고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제 매립관측인데, 자, 매립관측이 뭐예요? 하천이나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만 보면 돼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 매립관측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문제예요. 공사, 준공, 인가를 합니다. 조심할게요. 공사, 준공일로 한다가 아니에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한다. 단 예외가 있죠. 자,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자, 허가받게 되었다. 언제예요? 사용 승낙일. 혹은 언제? 그 허가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자, 8번 수입했다. 이런 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차 샀다고 했나요? 네, 차를 샀는데 차가 왔어요. 왔고 이제 번호판도 붙였어요. 차 번호판도. 근데 번호판 되게 좋아요. 번호판이. 영구입니다. 영구. 영구의 영구. 이제 차 번호인데요. 그 이걸 보더니 이제 저희 집 꼬마가 약 올려요. 아빠, 영구 없다. 이러는데 참, 아이고, 어쨌든 간에 차를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36개월로 할부를 했는데요. 그 아까 일반적 매매, 그럼 매매했으니까 언제? 나는 이 자동차 회사하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나는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매매인데, 그럼 원칙은 언제가 취득이야? 사실상 잔금 준 날. 아니면 그게 뭐 개인가 아니면 언제? 계약상 잔금 준 날이 취득인데, 이 잔금일로 따지면 저는 36개월 뒤가 될 거예요. 그죠? 왜? 할부니까. 그래서 얘를 갖고만 하면 이게 취득 시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를 더 둬요. 너 잔금 주는 거하고 2차, 너 인도받은 게 언제냐? 이거 지난주에 받았지? 그럼 인도받은 거하고 둘 중에 빠른 날로 하자 이거죠. 빠른 날. 그럼 저는 인도받은 게 먼저요? 할부금이 먼저요? 인도받은 거.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9번.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의 경우 그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소유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둘 중에 언제? 빠른 날. 그럼 결국은 저는 인도받은 게 먼저니까 인도받은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자, 10번의 기타인데, 기타는 1번만 볼게요. 자, 시효 취득인데,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시효 취득은 두 가지예요. 이제 등기부상 시효 취득이 있고, 또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있는데, 저희는 점유에 의한 거예요. 점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따 수업이 끝나고요. 집을 막 가다가 어떤 큰 땅이 있네. 어떤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다가 누구 땅인지 몰라요. 말뚝을 받고, 집을 짓고, 이 땅을 사용을 합니다. 아예. 내 땅도 아닌데 누구 땅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내가 차지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제가 점유한다고, 점유. 점유했고. 자, 이제 땅 주인이 있으면 난리 나겠지, 그죠? 근데 아무도 없어, 땅 주인이.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도 그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뭘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없으면 저 땅은 내 땅 됩니다. 내 땅.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시효 완성일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 시효가 완성되면 이때가 저희 법상 취득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보면, 자, 무상 원시 취득에 해당할 경우 점유 취득은 언제입니까? 그 시효 완성일로 하게 됩니다. 언제요? 시효 완성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머지 제가 안 본 거는 같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본 내용은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드시 봐두셔야 돼요. 그 결론 보면 그 뒷페이지 가면 핵심 정리해갖고 비교표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뭐 시간 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취득시를 봤죠.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그 뒷페이지 6쪽에 가면 맨 밑에 예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사실상 잔금 5개 있었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다만 조심하게 아까 판결문이었죠.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제외한다. 즉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1번 나오네. 화해. 이건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시기를 봤고요. 뭐 내용은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6절로 갑니다. 과세표준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부터 끝까지는 이제 눈을 좀 잘 봐야 돼요.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 지난주에요. 어떤 학원 갔더니 어떤 그 엄마분들이 면담을 요청해갖고 그 면담이라고 해서 전 세법에 관련된 면담인 줄 알았더니 세법이 아니고 그 두 분이 사이좋게 어딜 갔다 오셨대요. 어디요? 했더니 합격하나 못하나 궁금해갖고 어딜 찾아갔다 왔나 봐요. 근데 그 면담 왜 왔을까요? 합격을 한다고 했을까 못한다고 했을까? 한다고 했으면 면담 올 일 없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면담 온 거죠. 어떻게 하냐고. 그 제가 다시 여쭙죠.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 그분한테 물어야지. 못한다고 했으면 뭐 하라고 방법을 제시했을 거 아니냐. 뭐 부적을 써주든지 뭐든지. 그랬더니 이제 부적이 문제가 아니고 굿을 하라고 했대요. 굿. 뛰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라고 했대요. 그 저보고 묻는 게 그거에서 그 돈이 나가면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냐. 연말정산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지금은 못 받겠지만 내년도에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죠. 그럼 그거 현금 영수증 끊어오십시오. 그럼 됩니다. 근데 그 굿하는 분들이 현금 영수증 끊어줄까요? 안 끊어주겠죠. 그래서 그분을 참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굿을 해야 될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거 글쎄요. 그걸 믿는 분들한테는 뭐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면 제가 또 욕먹을 거고 또 안 믿는 분들한테 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욕먹고 이건 참 어렵던데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뭐 굿을 나건 또 떡을 먹건 뭐 하건 간에 그냥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소수라서 아직 그런 게 없는데 그 인원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저는 지금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전반 강의가 한 250명 정도 돼요. 200명에서. 근데 그분 지금은 전 보는 분들이 몇 명 없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한 8월 달쯤 가면 많이들 봐요. 가서 이제 합격하면 그래갖고 가서 된다고 하면 막 일어서 오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고 열심히 하면 될 건데 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절망에 빠져갖고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합격을 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불합격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내서 갖고 합격하는 분들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는데 못 맞추는 건 맞추는 거는 용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가령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절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안 되는구나. 근데 안 되는구나 하면 좋은데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 내가 옛날부터 뭐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됐지. 이것도 안 되지. 난 안 되는 놈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안 돼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겨내면 그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뭐 재미삼아 보는 건 몰라도 그걸 너무 신봉하시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 얘기를 어제 이제 어떤 학원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앞에 계신 분이 아유 선생님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그냥 갑시다, 이제. 7조인데, 과세표준인데,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고,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계산되어지죠. 그럼 이때, 이 과세표준이 뭐냐면, 이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존재하는 기준, 이게 과세표준이고, 곱하기 세율, 얘는 뭐예요? 퍼센트죠. 곱하기 퍼센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럼 이제 세액이 이제 계산되는데, 그럼 대체, 그럼 취득세는 무엇 기준에서 세금 계산을 하느냐, 무엇 갖고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럼 결국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요, 내가 취득한 그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같은 말로 하면 내가 산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보셔요. 요번에 갑이 이따만한 땅을 샀어요, 땅. 취득했어요. 얼마에 샀냐 했더니 1억에 샀대, 1억에. 샀대요. 그럼 샀으니까 세금 내야겠죠, 그죠? 그럼 계산해야 돼. 얼마 곱하기? 내가 산 가격,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이따 보겠지만, 이 경우 땅은 취득세가 4%예요, 4%. 얼마 납니까? 취득세? 400만 원. 그럼 이렇게 계산되면 이거 내면 돼요. 어떻게 낸다?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뭐해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결국 내가 이 산 금액을 갖고 계산해서 신고한다 해서 원칙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칙, 예,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이요? 신고가액. 이게 같은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같은 말로 하면 내가 산 가격. 그래서 항상 원칙은 이렇게 내가 산 금액을 갖고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자, 갑이 샀고 그럼 누군가는 갑에게 팔았겠죠. A가 갑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팔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갑은 얼마? 취득세를 4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판 A는 쟤는 뭘 내야 될까? 또 양도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쟤도 계산해볼까 양도세가 한 1,000만 원쯤 나와. 1,000만 원쯤. 그 둘 다 이제 매매해놓고 보니까 이 세금 부담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좀 낮추고 싶어요. 낮추려면 취득 금액이 낮게 가든가 세율이 낮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낮아지면 낮아지겠지, 그죠? 근데 세율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법률로 정해진 거니까 못 건드려. 그럼 얘는 매매 당사자니까 어떻게 짜고 낮출 수 있어요. 낮춰서 낮춥니다. 5천에 하자, 5천에. 그래서 양자 간에 합의해서 5천에 했어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4, 5, 20, 200만 원. 오, 세금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200만 원 계산된 걸 갖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했어. 자, 신고하게 되면 정부가, 그럼 국가가 신고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저게 막말로 이중계약인지 다운계약인지 국가가 저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확인하려면 방법 하나입니다. 옛날처럼 잡아다가
잡아다가 욕조에 막 담궜다 뺐다 담궜다 불아 이거는 몰라도 그게 아닌다면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게 뭐냐? 가이드라인.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일정하게 라인을 정해서 이걸 넘어가면 무조건 다운 계약 혹은 이중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한 기준 금액인데 기준 금액인데 그럼 얘를 뭐라 하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정부가 정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뭔데? 신고가액인데 예외 갑시다. 그럼 예외는 뭐로 하냐? 예외는 방법이죠. 정부가 정한 금액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누가 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보통 매매가 대비 이게 매매가니까 매매가 대비 70에서 많게는 90% 정도로 책정한 금액. 매매가 대비 70에서 90. 그럼 매매 일단 결국은 매매가보다는 보통 낮아요. 그럼 아까 저 땅이 1억이면 정부가 정한 게 얼마? 맥스 한 9천만 원쯤 돼요. 9천만 원쯤. 이 금액보다 낮게 내려가면 절대 이건 인정 안 합니다. 안 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정부가 정한 금액, 이 금액 갖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저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그래서 첫째, 자, 신고하지 않았다. 둘째, 신고 가격이 없다. 셋째, 내가 신고한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당?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더 적게 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걸리면 무조건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다만 책에 안 써 있지만 이 상태가 되면 신고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훗날 뭘 내게 되냐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내가 산 금액인데 다만 정부는 이렇게 이제 무신고나 허위 신고할 걸 대비해서 정부가 정한 금액도 있다. 그 무슨 금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둘 중에 큰 금액. 당연하죠. 뭔 얘기냐면 자, 정부가 정한 게 9천이에요. 근데 내가 신고한 게 1억이다? 그 1억이 신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다만 정부가 정한 게 9천이에요. 근데 내가 신고한 게 5천? 인정 안 하지. 그럼 뭐랍니까? 9천. 그래서 항상 내가 신고한 금액과 정부가 고시한 금액 둘 중에 항상 큰 금액을 갖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특례인데 얘는 이 금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제 준 금액, 실지급액이에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저 앞에 있었던 신고가액 무시합니다. 또 시가 표준액 얘도 무시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실제 준 금액으로 해요. 실제 준 금액. 제가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집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차 살라고. 그 집 팔라고 차 샀잖아요. 차도 샀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이제 남았는데 이거 갖고 뭐 할 거냐면 이제 경매하려고 올해부터 경매. 그 아침에도 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뭐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대폭 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주택값은 폭락하고 뭐 한다는데 근데 재미난 건요. 저희 동네 집값 아직 폭락 안 했어요. 그래서 후회되고 있어요. 폭락한다고 국가를 믿고 전 솔직히 집을 팔았는데 이씨 더 올라 집값이.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도 해요. 괜히 팔아갖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돈 갖고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경매지를 잘 보면은, 진짜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보이는 게, 주택이 진짜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 경매가. 전에는 나오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정도면, 요즘에는 경매지가 보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게 많은 물건이. 그러면 저희가 보통 경매를 받는 이유가 왜 받아요? 금액이 비싸니까 싸니까. 싸니까.
엄청 싸게 받아요. 그럼 받으면 나는 어떻게 실제 그 금액 줄 거 아니에요. 경매받은 금액을 주면 그 내가 준 금액 그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물론 실제 경매에도 가면 이건 실무상 얘기인데 시가 표준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보다 조금 높은데 그래도 가끔 보면 계속 유찰돼 갖고 얘보다 낮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그러면 이 금액이 나의 취득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증된 요거는 내가 실제 준 건데 그럼 언제가 되냐? 얘는 입증된 취득이 한해서요. 입증된 취득. 그게 언제인데?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네 번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됐다. 그럼 결국 뭐예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어디서 보던 거죠? 언제? 조금 아까. 취득 시기에서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입증된 이 5개는 취득 금액은 항상 뭐가 되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 시기도 언제? 사실상 뭐 준 날? 잔금 지급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입증되면 앞에 늘 뭐가 붙는다? 사실상 이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제 뭐냐면 분명히 사실상은 국수공판장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즉 아까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장까지인데 취득가액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증된 취득. 이 검증된 취득은 뭐냐면 얘는 급매물로 매매한 거. 아주 급매물로 불가피하게 싸게 매매한 거죠. 그래서 얘는 검까지다. 검까지.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어디까지 있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까지 있고 자 취득가액은 어디까지 있어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까지 검증된 취득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자 일단 기본 원칙은 무슨 가액? 신고가액. 얘는 무슨 가격? 시가 표준액. 다만 이게 입증되었다.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등등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얘를 바꿔 얘기하면 이 6개 자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다?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볼게요. 이제 원칙 갑니다. 1번 자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네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그게 연부 취득했다. 그럼 매년 지급한 연부 금액이 돼요. 그럼 원칙은 무슨 금액? 내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대원칙이 되는 거죠. 자 원칙에서 맨 밑에 예외가 있죠. 제 예외가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원칙이에요.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뭘 갖고 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1번 자 신고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대요. 2번 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된대요. 그럼 결국 그렇게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무조건 뭐라 한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을 갖고 세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이 무슨 가격? 신고가격. 얘는 무슨 가격? 시가 표준액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8쪽 맨 위에 그 판례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뀌는 제목이 판례가 아니고 자 그 지우세요. 제목 판례 아니에요. 그 시가 표준액의 결정 이 제목인데 판례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죠. 이 시가 표준은 누가 정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그럼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금액을 공시해요. 공시가 뭔지 알죠? 알린다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정부가 정한 금액 뭐라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는 그럼 이 학원과 같은 이 건물 금액도 매년 정하고요. 또 정부는 주택 금액도 매년 정하고요. 정부는 토지 금액도 매년 정해서 공시해요. 공시. 그럼 건물 금액은 매년 언제 정하냐? 매년 1월 초에 이미 정해졌어요. 1월 초가 되면 정부는 건물 금액을 공시합니다. 그럼 정부가 정한 건물 금액을 뭐라 하냐? 명칭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이래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주택금액도 공시해요. 언제? 매년 4월 달 되면 공시해요. 매년 4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아파트 같은 건 말만 바꿔요. 공동주택 가격이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칭합니다. 세 번째, 정부는 땅값도 정해요. 땅값은 이제 매년 5월달에 정해요. 5월달에 되면 토지금액도 정해요. 그럼 정부가 정한 땅값 뭐라 하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자, 이건 이제 항목별로 정해진 명칭이고 이걸 다 합쳐서 타봐라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한 금액, 뭐 그거 써 있는 거니까 뭐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중간에 큰 이방입니다. 자, 입증된 취득이죠. 자, 무슨 금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 보죠. 다음과 같이 입증된 취득, 단,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따른 취득을 제외한다. 이 경우는 자,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나 연부금액에 의한다.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2번 수입, 3번 공매나 경매, 4번 법인 장부, 그 뒷페이지 가면 있어요. 5번 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 밑에 6번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검증된 취득. 그래서 몇 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검증 6개예요. 그래서 그건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하지만 아까 앞에 언뜻 있었는데 분명히 그럼 이 6개는 실지급에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입증되어도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증여받았을 때. 또 기부받았을 때. 그럼 증여나 기부는 그냥 받은 거니까 실제 지급액이 나올 여지가 없겠죠. 그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부당행위일 때. 부당행위. 부당행위는 이중계약서, 허위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럼 결론. 항상 원칙이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얘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다만 그게 입증되었다. 무슨 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래서 늘상 이 세 개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 시험에 무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시 항상 원칙 무슨 가액? 신고가액. 예외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 자, 특례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 언제 써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됐을 때. 하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여나 기부나 부당행위일 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인데 이건 좀 쉬었다가 하고 3번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